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한국전쟁 때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대전 산내 골룡골. 6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서구 관저동 공연장 뜰에서 한홍구 교수, 심규상 기자, 그리고 밀러 박사가 산내 골룡골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내 사람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눈물의 풍년으로 정해봤습니다. 눈물의 풍년이요? 네네. 뭐 슬픈 영화라도 봤습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올해 양파가 대풍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 양파는 지난해에도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10%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 폭락에 그 농민들의 시름이 참 깊다고 합니다. 예.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나긴 하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작황이 좋다. 어쨌든 이제 양파가 풍년이다 이런 얘기죠. 네, 양파가 풍년이어서 공급량이 많으니까 이게 가격이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과 병충해가 없어서 그 양파 작황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 폭락을 경험했던 지난해보다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그 양파 농가들의 표정은 어두편하다고 합니다. 그 충남 공주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에 따르면 작년엔 20kg 한 망에 13,000원 정도의 이제 수매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하는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5% 남짓 하락하는 데 그쳐서 이게 이제 하락의 고통을 오롯이 농가만 짊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산지 가격은 대폭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네. 이건 뭐 이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농산물이건 공산품이건 간에 그 생산 단가가 내려가면 그 하락분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겠죠. 뭐 이런 거를 가격의 연동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산품에 비해 그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에 가격의 연동성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현재의 농산물 유통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농가가 생산하면 그 이를 단계별로 선별, 포장해서 이제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게 됩니다. 그 이후 도매시장 안에 있는 법인에게 판매를 의뢰하는 그 상장 단계를 거치고 그런데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나 매매 참가인들이 이 농산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 중도매인은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대량 수요자나 소매상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흔히 이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나 유통업체들의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들에게 농산물을 넘기고요. 그런 뒤 또 이들은 여기에 다시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통 단계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산지 가격이 낮아도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에 산지 가격과 그리고 소비자 가격이 괴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동안 이제 이런 걸 개선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 구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격의 비연동성도 문제가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담합에 이제 취약한 구조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농산물 유통 시장은 도매 시장과 대형 유통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규제가 많아가지고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16년간 담합을 통해 농민들에게 위탁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긴 중간 상인들에게 1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산물 유통 경로 현황과 단계별 특성, 유통비 발생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담합 때문에 유통 구조가 더욱 왜곡돼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한다면 소비자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그리고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직거래가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직거래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대량 판매가 쉽지가 않고 또 재고 처리에 대한 부담도 크고
소량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고정 소비층을 확보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잡한 현재의 농산물 그 유통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제도 개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가발과 불금으로 정해봤습니다. 가발과 불금이요? 네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그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수업 시간도 아닌 점심 시간에 떠들었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 함께 떠들어서 벌을 받던 학생들 중 유독 한 학생에게만 이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수업 시간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떠들었다고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과거 우리의 그 경직된 학교 문화의 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밥 먹는 시간은 그 먹는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그 예. 상대방과 웃고 떠들면서 대화하는 그런 즐거움도 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예. 우리는 흔히 뭐 누군가 친해지고 싶을 때 뭐 밥 한 끼 하자 뭐 이런 제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시쳇말로 밥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든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교사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얼차려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얼차려 도중 해당 교사는 학생들 중 이제 체구가 가장 작은 한 학생을 불러내서 머리채를 붙잡고 너는 미친 아이구나 라면서 3번에 걸쳐 모두 10번 넘게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은 글쎄 이런 모습은 뭐 70년대 80년대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종종 있었던 뭐 그런 모습 요즘도 학교에서 이런 폭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믿기 어려운 개탄스러운 네, 그런 상황인 것 일이네요. 같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네네. 이건 뭐 다분히 이건 체벌을 그 이상을 넘으니 폭행이죠. 네, 그 예. 현재는 그 물리적인 학생 체벌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이걸 좀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머리채 잡고 폭언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행위는 개인적 감정이 들어간 폭력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일이 있은 직후 학교 측에서 이제 한 설문조사 안에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내 가발을 만들려고 했다. 너희 때문에 내 불금이 다 망쳤다라는 그 해당 교사의 발언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했던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네. 그 전후 사정이야 있겠지만은 이게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할 언행은 아닌 듯 싶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피해 학생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번 일로 인해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교사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자신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병가를 냈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인근 다른 도시로 전근 신청을 냈다고도 합니다. 가해자가 충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정말 그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그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 이처럼 일부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교사들 때문에 선생님들의 얼굴에 이렇게 먹칠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면은 그 꼭 조용한 상태에서 통제가 그 되는 게 질서 있는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예. 그 이런 환경 안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좀 시끌시끌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도 제시해보고 또 서로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실을 이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당황하셨어요? 로 정해봤습니다. 이거 성대모사 한 거죠?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행어인데요. 예. 그 아나운서께서도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네네. 예. 저는 이 보이스피싱 초기 시절이라서 금방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눈치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김미영 팀장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피싱은 그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에서 나온 신조어인데요. 그 영어에서 물고기를 나타내는 피쉬가 이제 동사로는 낚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보이스피싱은 범죄자들의 낚시질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지난해 이제 전년 대비 64%나 급증해서 전국적으로 4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특히 대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5년 동안 5배 넘게 늘어서 예. 지난해에는 1,295건의 총 피해액이 150억 원을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이미 10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연말까지 총 피해액이 이제 200억이 넘을 것이라는 그런 검찰의 추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걸 누가 속나? 이거 웬만큼 좀 상식이 있으면 전혀 속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속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 상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법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예. 주로 40, 50대와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그 프로그램처럼 그 어눌한 연변 사투리 쓰면서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교묘하고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예. 국세청, 검찰, 법원 사칭은 이제 너무 흔해서 어느 정도 그 사실 확인만 하면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그 자녀가 무슨 사고를 쳤다. 부모님이 어떤 곤경에 처하셨다. 이런 그 가족 관련 사칭하는 그런 전화를 받으신다면은 예. 정말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당황하고 싶습니다. 이성을 잃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맞춤식 보이스피싱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맞춤식 보이스피싱은 뭡니까? 네, 그 집이나 상가 등을 거래하기 위해 보통 생활정보지나 아니면 각종 부동산 거래 중개 앱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김현선 아나운서께서 그 운영하던 식당을 생활정보지에 내놨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점포 위치하고 임대차 가격 그리고 원하는 권리금 규모가 그대로 이제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 사기꾼이 아나운서께 전화를 걸어서 여기 땡땡 부동산에 이 아무개 과장인데요. 가게 내놓으신 분이죠. 저희가 상권 분석을 했는데 권리금을 왜 이렇게 싸게 내놓으셨어요? 마침 원하는 손님 한 분 계신데 저희가 권리금 2천만 원 더 받아드릴게요. 대신 중개 수수료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고 예.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떠시겠습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더 준다고 하는데 이걸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게임으로 치자면은 내가 원하는 패가 모조리 공개된 셈인데요. 여기에 더 얹어준다고 하니까 이거를 마다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계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이들은 손님을 모시고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잡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다려도 약속한 날 이들은 오지 않습니다. 돈을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줬습니까? 중개인에게?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다음 날 이들에게 다시 또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어제 잠깐 가게에 다녀갔었다. 손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그냥 밖에서 좀 살펴봤는데 어디 옆에 있는 무슨 가게 맞죠? 가게 정말 예쁜데요? 그러면서 손님이 그 2천만 원 올린 권리금으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니 계약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권리금이 맞게 책정되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안의 서류 하나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발급 비용이 이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은 매수자 부담이니까 나중에 계약할 때 정산해서 돌려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송금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일단 믿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혹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 2천만 원이나 더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마 거기에 그 집중이 되면은 이거를 쉽게 좀 보지 못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지만 이들은 실제 그 아나운서께서 내놓은 가게에 다녀간 적이 없습니다. 대신 포털에서 제공하는 거리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당 가게 주위를 자신의 책상 위에서 컴퓨터로 확인한 뒤에 이처럼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치밀하군요. 머리도 좋고요. 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수법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널리 퍼진 실제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례와 정확하게 똑같이 저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 PD 사례입니까? 네,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감정평가원 서류 발급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 서류가 없어서 예. 전화를 끊는지 제가 여러 기관에 확인을 좀 해봤고 그게 허위임을 알게 된 뒤에 이제 그들과 연락을 끊고 신고를 해서 실제 피해를 입지는 않았었습니다. 정 PD는 송금을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정 PD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혹할 수 있는 거군요. 예,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 밖에 이런 보이스피싱 말고도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죠. 그 예. 문자 메시지를 통한 피싱 범죄인데요. 보통 무슨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이런 메시지가 오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소액 결제 등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게 되는 수법입니다. 예. 더 심각한 점은 그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 그 예를 들어서 명의자의 주민번호나 공인인증서, 사진뿐 아니라 그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 연락처까지 모두 탈취당해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실행하시게 되는데 반드시 무조건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요. 경찰이나 검찰 이런 관공서 연락이 오면은 반드시 전화를 끊은 뒤에 해당 관공서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모르는 거면 누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 피해는 뭐 직접 당한 건 아니잖아요, 정 PD. 네, 당할 그렇습니다. 뻔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거의 속아 넘어갈 뻔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1탄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거 광고 카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얼마 전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대전광역시의 조성칠 의원이 8박 10일간 미국 연수를 다녀왔었죠. 어제 5시엔 대사남 감시자들 코너에서 이 문제를 다루긴 했었는데 이게 좀 내용이 너무 짧아서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제가 앞으로 이제 한 3-4차례에 걸쳐서 조성칠 의원의 미국 연수 보고서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예. 보고서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의원들이 이제 다음번에 연수를 갈 때에는 좀 더 이제 내실 있게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특정 의원을 좀 흠집내기 위함은 아니라는 걸 먼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우선 오늘은 좀 일정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칠 의원은 총 8박 10일간 5개 기관 박물과 16개 시설 지역을 탐방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밝혔는데요. 예. 근데 이동 거리랑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실제 일정을 소화한 거는 8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즉 8일 동안 5개 기관과 16개 시설 지역을 탐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8일 동안 5개 기관을 방문하고 16개 시설 지역을 탐방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기왕 간 거니까 가서 간 김에 많은 걸 보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게 단순히 구경만 하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 연수를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 일정표 중 눈에 좀 띄었던 점이 LA 현대미술관과 더 브로드 미술관 그리고 이제 콘서트 홀 등 이거를 관람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총 2시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곳은 한 블록 차이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언가를 배우겠다고 떠난 연수에서 세 군데를 관람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2시간이었다면은 과연 이곳들을 충분히 보고 온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을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본다는 것이 그냥 경관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기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조직 체계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세밀하게 봐야죠. 네,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었고요. 그 밖에 일정 중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방문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누구를 면담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총 소요 시간은 1시간이었고요. 이 방문 성과로 뭘 적었냐면은 학교 전경과 학교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찍은 사진 2장과 함께 이 학교가 명문사학이고 교정이 넓으며 수많은 조각상과 함께 조경미가 넘친다 이런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거는 예, 누구나 일반 관광객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학교를 한 바퀴 휙 둘러보고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걸 과연 시민의 열쇠로 간 제대로 된 연수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다른 일정들에 대한 분석을 함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사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대충 뭐 어떤 얘기 할지는 짐작이 됩니다만. 네. 우리 교육과 관련된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 해마다 쉽게 볼 수 있는 기사인데요. 그 올해 전국에서 과학고를 가장 많이 보낸 지역이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과학고 입학생 2명 중 1명은 강남, 서초, 송파 출신의 이른바 이제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 소재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예, 뭐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뭐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것도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서울 얘기만 했는데요. 예. 이를 전국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과학고 진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 이제 서울 강남구가 78명으로 1위, 그리고 이제 서울 노원구와 대전 서구가 58명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전 서구가 58명으로 공동 2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학교별로 보면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 문정중학교가 무려 23명을 과학고에 진학시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전국 2위가 경남 창원시에 있는 반성중학교인데 16명이 진학했다고 하니까 그 1위인 문정중학교와는 제법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예. 대전의 이 교육열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얼핏 좀 반가운 소식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과연 정말 반가운 소식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실제 우리 지역의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대전 서구의 중학교들이 서울 강남구를 제외하고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가장 많이 입학시킨 것으로 나타나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학고나 영재고 진학생이 많은 게 과연 이제 과학도시의 위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거는 좀 쉽게 납득이 안 가고요. 좀 과도한 짜맞추기식 비유가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게 성적 지상주의 그리고 또 사교육을 부추기는 그런 보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은 늘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정중학교 말고도 그 대전 서구 둔산동 지역에 있는 탐방중학교나 삼천중학교가 그 대전에선 그 뒤를 이었다고 하고요. 충남에서는 천안 불당중학교, 세종에서는 세롬중학교가 이제 과학고 진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신도시 안에서의 그 학원 밀집 지역이 있는 학군의 학생들이 과학고나 영재고 등 이른바 그 특목고에 많이 진학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이 아이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 소위 그 뺑뺑이를 얼마나 많이 돌았을까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특목고에 도전했다가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더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이게 특목고만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수하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뭐 사교육 광풍이 문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아이들을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서울대 몇 명, 특목고 몇 명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언론이나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전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현역 정치인은 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서구의 자랑 문정중 선생님 학생 여러분 애쓰신 보람에 축하합니다. 뭐 이런 덕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정치인이라면 이런 칭찬도 좋지만 그 대전 동서간의 교육 양극화를 좀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학원이 많으면 학군이 좋고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우리 사회 모습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 안에서 이런 성과주의 위주의 그런 문화가 좀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렇게 획일화된 이 전체 일원이 아니라 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이런 개인들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더 강하다는 거 우리 어린 축구 선수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가 좀 시각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어디까지가 빨리 2탄입니다. 예. 어제 이어서 조성칠의원의 연구 보고서 다시 한번 뭐 검증하는 그런 순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해외 연수를 떠날 때 좀 더 내실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분석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특정 의원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님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에 저희가 뭐 다른 의원분들도 혹시 연수 다녀오시면
연구 보고서를 또 결과 보고서를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저희 5시엔 대산한 키워드 뉴스 브리핑 시간에 그 제출한 보고서들은 제가 다 꼼꼼히 분석을 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 의원 결과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조 의원은 이제 보고서 2장에 활동도시 현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거스, 그리고 뉴욕을 설명해 놓았는데요. 각 도시별로 위치, 면적, 인구, 그리고 이제 특징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로스앤젤레스는 땡처리닷컴이라는 여행 사이트의 설명과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는 모두투어 여행 사이트의 설명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잠시 좀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조성치료연 보고서에는 로스앤젤레스 특징입니다. 그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자 헐리우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유명하며 아열대성 기후로 연중 따뜻한 날씨이며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요. 인구 55만 명의 코리아타운, 스페인 이민자, 과거에는 농업, 제조업, 군수산업 발전했다가 최근엔 데이터 프로세싱, 컴퓨터 프로그램 등등 뭐 이런 순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엔 땡처리닷컴에 소개된 로스앤젤레스 설명입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연중 따뜻한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자 헐리우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유명합니다.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인구 55만 명의 코리아타운, 스페인 이민자, 과거엔 농업, 제조업, 군수산업 발전했다. 최근엔 데이터 프로세싱, 컴퓨터 프로그램 등등 뭐 정말 조사 몇 개 빼놓고는 순서까지 일치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라스베가스 소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설명 그대로 베껴 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연수 내용도 이제 관광성 외우다 이런 지적도 많았었는데 결과 보고서도 부실하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도시 소개니까 다른 자료를 참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 보고서의 목적이 그 도시를 소개하는 게 아닌데 굳이 이제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견학 부분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성치료원의 이곳 방문 목적이 그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스튜디오 큐브와의 연계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큐브는 영화를 제작하는 곳이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그 마리 스튜디오지 실제로는 헐리우드 영화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 그러니까 이제 놀이동산입니다. 예. 그런데 조성치료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그 대전에서 제작하는 영화 촬영 장면의 부분적 공개를 통해 유료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대전 시내 및 시설물에서의 영화 촬영 협조 조건으로 대전 알리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원래 이제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꾸며졌고요. 예. 규모도 이제 부지만 17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스튜디오 큐브는 영화 제작 스튜디오로는 국내 최대 규모긴 하지만 관람객 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적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1,500평이라고 하니까요. 이거를 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0.004959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170만 제곱킬로미터의 그 영화를 소재로 한 세계 최대의 놀이동산과 0.004959 제곱킬로미터인 국내 최대 영화 실내 제작 스튜디오를 연계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 제작 스튜디오는 실제 이 영화 촬영하는 제작 스튜디오는 엄격하게 일반인이 통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 좀 더 이 연수를 할 때 계획적이고 사전 준비가 좀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뭐 우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좋으니까 대전도 영화 제작하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돈 받고 독립영화, 아마추어 영화, 청소년 영화 제작자에게 시설 개방하고 초등학생 등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제안의 그 조성치료원의 보고서가 과연 거기까지 다녀서 얻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스는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통행세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디를
가는데 통행세를 냅니까? 네, 그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으신 분들이라면은 그 공원 입구에서 다들 문화재 관람료를 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예. 나는 동학사나 갑사 안 가고 그냥 등산만 할 건데 돈을 왜 내야 되지라고 하면서 좀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이거 뭐 오래된 논란이고요. 지금은 이게 입장료가 아니고 문화재 관람료로 이렇게 바뀌어서 징수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입장료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 징수했다가 예. 그 입장료가 없어져 현재는 문화재 관람료만 그런가요?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이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니까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또 절이 돈도 많으면서 돈 더 벌려고 한다. 뭐 불교가 썩었다. 뭐 이런 식의 종교 폄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지역의 한 지상파 방송에선 그 지리산 천은산은 이른바 이제 통행료라고 불리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는데 계룡산은 아직도 성인 한 사람당 3,000원씩 돈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사찰은 카드 결제도 되지 않는 데다가 사찰에 가지 않아도 예외 없이 돈을 내야 하니까 이제 등산객들이 불만이 많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에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을 분석한 결과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그 문화재 관람료 징수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엔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습니까? 그 문화재 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받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화재 그 관람료를 받는 이유를 혹시 아나운서께서는 아시는지요? 근데 예. 사찰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사찰을 안 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예. 이 상당수 현재 그 국립공원이요. 그 정부가 지난 1970년 국민 여가와 편익 증대를 이유로 그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국립공원 중 그 사찰이 소유한 토지 비율이 약 7.2% 정도라고 하고요. 뭐 특히 이제 영암 월출산, 정읍 내장산,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은 40% 정도가 그 사찰이 소유한 토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불교계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불교계에 따르면은 이게 원래 사찰 재산이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아서 오히려 이제 종교 및 그 수행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고 예. 사유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동의 없이 편입한 사찰 토지에 대한 공원 지정을 해제해달라 뭐 이런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예. 국립공원에 사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원래 사찰이 있었는데 그 사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오히려 절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이군요. 절뿐만 아니라 그 국립공원도 상당수가 이제 사찰 소유의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걸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크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 물론 그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사찰과 국립공원 안에 그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해온 불교계의 노력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공원이 유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좀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 역시 그 문화재 관람자에 한해서만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던 바도 있었고요. 예. 아울러서 또 종교의 그 모든 종교의 기본이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뭐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또 이제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문화재 관람료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막대한 권한과 재산을 관리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폭력 사태나 탄핵 또 이런 것들이 중생들로부터 불교가 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단지 그냥 지나가는 것뿐인데 그 무소유와 자비를 수행하는 불교계에서 통행세를 받는 거는 좀 왠지 야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의 해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 불교계의 자비로움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3탄입니다. 예, 이 지금 조성칠 의원 연수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살펴봅니까? 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은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오늘까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이러한 분석과 비판에 대한 조성칠 의원의 입장을 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그 라스베가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LA에서 6시간에 걸쳐 버스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동 과정을 그 연수보고서에 그 LA 유니언역 사진 그리고 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메가버스 교통체험이라는 항목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LA 교통의 중심지인 유니언역은 1939년에 문을 연 미국의 유서 깊은 철도역 건물로 중앙홀의 대리석 바닥,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장식과 아름다운 정원이 잘 보존되어 있음. 그리고 2층 메가버스로 라스베가스로 이동했다. 척박한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라스베가스를 가는 길은 무척 더운 날씨였는데 2층 맨 앞좌석에서 나름의 경치를 감상하며 장시간 이동을 하는 중에 에어컨 고장으로 사막의 무더위를 버스에서 몸소 느끼는 시간이 되었음. 예.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이거는 좀 여행기 같은 그런 느낌의 문장인데요. 네, 이 메가버스 교통체험 부분은 이게 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뭐 메가버스 교통과 관련한 어떤 뭐 장단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까? 네, 물론 뭐 이동하는 과정에서까지 뭔가를 배워보려고 하는 자세는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하지만 뭐 역 정원이 아름답고 버스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웠다는 식의 서술이 이게 과연 연수 결과 보고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그냥 빼던지 아니면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메가버스의 운영 시스템이나 요금 체계 그리고 이제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이 있는지 등의 조사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들었었습니다. 이어서 관광 자원이 된 라스베가스 호텔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황무지 사막을 개간 엔터테인먼트 왕국을 세운 라스베가스에는 많은 호텔들이 들어서 있는데 뉴욕 자유여신상, 파리 에펠탑, 이집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태리 베네치아 운하 등 각국 명소를 재현하고 있는 고급 호텔들이 즐비하고 그 규모가 압도적임. 현재 중국 만리장성 호텔 등이 계속 신축 중에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텔을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봄.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시사점으로 각 호텔들의 생존 전략은 차별화된 마케팅과 서비스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전 지역 대표 리베라 호텔, 아드리아 호텔 등이 상권 침체로 폐업 상황인데 과감한 투자와 지역 인프라를 연계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테마파크에 버금가는 볼거리와 공연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구 노력 필요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물론 뭐 짧은 시간에 깊이 있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정 PD가 얘기한 내용만으로 들으면 이거는 굳이 라스베이거스 직접 가지 않아도 뭐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호텔뿐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계가 살아남으려면은 뭐 차별화된 마케팅과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좋은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이건 좀 일종의 상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라스베가스는 그 과감한 투자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필하고 있는 컨텐츠를 통해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과 보고서에는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다양한 독특한 걸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식의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를 이어서 구체적인 공연 관람 후기 그 과정을 기술해 놓긴 했지만요. 문화예술 전문가 출신인 광역의 의원과 의회 사무처장 그리고 행정자치 전문위원이 함께 떠난 연수 결과 보고서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조 의원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라는 항목으로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했는데요. 성공 사례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자 중심이다. 예.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의 문화예술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다시 논의해봐야겠다라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제가 조성칠 의원의 보고서를 보면서 주관적으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다. 미국의 선진 공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에 떠난 연수라면은 대전과 유사한 한 곳을 정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겉에만 둘러보거나 관계자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 그들의 장점과 보완점을 몸으로 느끼고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예.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좋았던 점만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연수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연수가 아니라 패키지 해외여행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시의 의원들의 다음번 해외 연수 보고서가 올라오면은 그때 또다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대세남 오늘 금요일은 두 분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남충희 중구지역위원장,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함께 현재 국회 상황 그리고 정치 현안 등에 대해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5시엔 대세남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KBS 대전 라디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습관의 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나쁜 습관을 가진 한 정치인 이야기입니다. 과거 동료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의 박창근 의원이 또다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창근 의원은 지난 5일 의원들과 저녁 자리를 마친 뒤 커피숍에서 옆에 있던 여성 의원의 얼굴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박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동료 여성 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징계를 받은 인물이 또 이런 행태를 저질렀다. 이건 뭐 상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 여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8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사회 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맥주 2병과 소주 2병 반을 마셨다고 하는데 이때 박창근 의원이 식당에서 갑자기 이 여성 의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일행들은 박 의원이 취한 것 같으니까 좀 술을 깰 수 있도록 인근 커피숍으로 가자고 해서 자리로 옮겼는데 박 의원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 여성 의원의 얼굴을 쓰다듬은 뒤 손으로 잡고 도리도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의원들이 이제 박 의원을 말렸고 그런 뒤 이들은 박 의원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추태를 벌였다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난 뒤 이제 피해 여성 의원이 의회에서 박 의원을 만났는데 박 의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미안하다라면서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과하지 마라, 받는 것도 지겹다라면서 사과받는 걸 거부했고 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한 뒤 박 의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하면 모든 게 이게 무마가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무마될 수도 없고요. 예.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군요. 박찬근 의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박 의원은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며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고 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튿날 탈당계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박창근 의원은 2건의 성추행 의혹 말고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으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 원가량을 수당을 준 뒤 이를 되돌려받고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렸다 이런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항소심 중입니다. 선출된 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박창근 의원. 하지만 탈당은 했지만 의정활동엔 더욱 매진하겠다라면서 의원 사퇴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이런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추태를 자행했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에 합당한 징계가 좀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창근 의원에게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번에 제명안을 부결시켰고 의회 출석 정지 60일에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정당에서 제대로 된 인사를 공천을 했느냐 이런 문제로 또 기결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에 의원을 선출할 때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정당들은 그래도 정당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공천을 해야 제대로 된 정치 후보자들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예. 지방의회 공천 시스템을 보면은 그리고 또 실제로 의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볼 때 이 정당들의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6년 박창근 의원은 국민중심당 후보로 충남 계룡시 의원에 도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선거 벽보를 보면은 해맑게 웃고 있는 지금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는 박창근 의원 사진 아래 깨끗해서 좋다, 일 잘해서 더 좋다라는 선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밥값하는 시의원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민주당 소속으로 계룡시의원에 도전했었고 작년 지방선거 땐 중구의 행복한 발전, 일 잘하는 구의원 이런 슬로건으로 대전 중구의원에 도전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벽보 학력 표시 부분 바로 위에 세월호 리본을 표시해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이런 정치꾼들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사탄입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에 걸쳐서 조성치료연의 미국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에 대해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예.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비판적 분석에 대한 조성치료연의 입장을 제가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전문적인 연수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다.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조성칠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성칠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 하필이면 조 의원의 미국 연수를 먼저 다루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좀 자세히 다뤄봤었는데요. 오늘 조성칠 의원으로부터 들은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던진 질문은 8일 동안 5개 기관과 16개 시설과 지역을 탐방한 건 좀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지나치게 많은 일정 아니냐. 이거는 연수가 아니라 그냥 잠깐씩 구경만 한 패키지 여행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조성칠 의원은 어렵게 미국까지 갔는데 기왕 간 김에 꼭 필요한 부분만 일정에 넣으려고 했었고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에선 가장 선진적인 곳들을 가보고 싶어서 그 일정을 선택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다. 의욕과 욕심이 너무 앞섰던 것 같다라면서 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실제 사례로 LA 현대미술관과 더브로드 미술관 그리고 디즈니 콘서트홀 이렇게 세 군데를 방문하는데 고작 2시간만 쓴 것에 대해서는 원래 시간은 더 길게 잡았었는데 이동 시간 예측을 잘못해서 도착을 늦게 했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짧아졌다. 그래서 더브로드 미술관에서는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 전시관 측 양해를 구해서 실제보다 조금 더 늦게 관람을 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어쨌든 조 의원 스스로도 좀 일정이 좀 무리였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1시간짜리 콜롬비아 대학교 방문 역시 당일 오전 일정이 비어 있었는데 가는 동선에 콜롬비아 대학교와 유엔 본부가 있어서 같이 동행한 의회 사무처장과 행정자치 전문위원이 가보자고 해서 갔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왕 대학을 방문했으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대학 관계자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도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되는 건 또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과 보고서엔 다소 불필요해 보였던 로스앤젤레스나 라스베가스 도시 설명 그리고 이제 여행 사이트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대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결과 보고서들도 도시 설명 부분이 있으니 동행한 전문위원이 보고서에 이걸 삽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큐브와 테마파크 성격이 짙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와의 무리한 연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도 영화 제작을 하는 스튜디오들이 있는데 이게 그 안에 있는 테마파크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대전의 스튜디오 큐브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고 싶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일부 영화 제작 환경을 현장을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영화 제작 현장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방문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조성칠 의원의 이번에 떠난 미국 연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조 의원 자신도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이 이번 미국 연수가 의도와 다르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시민들의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미국 LA 현대미술관이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시민들에게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걸 보면서 공공의 영역이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해주는 철학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브로드웨이에서 본 슬립 노 모어라는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공연을 보면서 대전에도 이런 좀 실험적인 공연을 기획하고 또 시연할 수 있는 플랫폼이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곧 관련 조례를 제정할 추진이고 또 공무출장이 아닌 사비를 들여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해에서 이 공연도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끝으로 조 의원은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5시엔 대선하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예. 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갖고 시민들께서 느끼셨을 그 실망감을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겠다 이런 다짐도 알겠습니다. 전해왔습니다. 예. 자, 키워드를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